오늘은 2025년 한국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거대한 도전과 압박 그리고 산업 전반에 불어오는 침체의 그림자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숫자만 보여주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겁게 다가오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약 1.5%로 제시했지만 KDI는 이보다 훨씬 낮은 0.8%까지 전망을 내렸습니다. OECD도 1% 수준으로 조정했고 해외 기관들 역시 1% 전후에 둔화된 전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은 당연히 유지할 것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1%를 간신히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산업 현장의 활력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가계와 기업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급격한 둔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건설 투자 급감입니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건설과 부동산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아파트 건설, 인프라 개발, 각종 SOC 프로젝트가 경기 순환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죠.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면서 건설 투자는 무려 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규제, 미분양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건설 산업이 사실상 멈춰서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건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근이 안 팔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재업체, 하도급 업체,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위축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출 둔화와 대외 압력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관세와 규제라는 새로운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자동차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자국 기업 지원 정책에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불안까지 겹치며 한국 수출 기업들의 마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수 침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죠. 민간 소비 증가율은 고작 1%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물가가 오르고 소득이 정체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 불안정이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 계엄령 시도, 탄핵, 조기 대선과 같은 정치적 격변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돌아서게 마련이고 그 결과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환율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변수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한국 원화는 달러 대비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원화의 가치는 무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떨어지면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해외로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달러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처럼 수출 중심 대기업들은 일시적인 수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단순히 완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해외에서 막대한 양의 원자재와 에너지, 곡물을 수입해와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 약세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수입 가격이 폭등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정유 화학 산업은 원유를 수입해야 하고 철강 산업은 철광석을, 제조업체는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 기업의 손익 구조를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환율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훨씬 취약합니다. 원자재 수입 단가가 오르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생산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수시장은 이미 소비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줄고 가격을 못 올리면 손실이 쌓이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결국 환율 약세는 대기업에게는 단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내수 기반 경제에는 뼈아픈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죠.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장을 보러 가면 예전보다 식료품 값이 크게 올랐고 전기,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또 올랐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환율 약세와 겹쳐서 높아지다 보니 우리의 생활비 전반이 압박을 받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2% 전후라고 발표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 이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이 잠깐 웃을 수는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제조업체의 고통, 중소기업의 위기, 그리고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환율 안정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과제이며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언뜻 보면 안정적인 수치 같지만 문제는 체감 물가입니다. 공공요금, 식료품, 전기, 가스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비 압박은 여전합니다. 즉, 통계적으로는 2% 안팎이지만 실제 가계가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미 기준금리를 4차례나 내려 2.5%까지 낮췄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동시에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불안도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성장 둔화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내리자니 가계부채가 걱정되고 금리를 묶어두자니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13조 원, 31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소비를 진작하려 하고 있고 지역 상품권 지급, 소상공인 지원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단기적인 진통제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산업 구조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가 맞이한 위기는 단순히 경기 사이클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그 해답은 의존적 성장 구조에 있습니다. 건설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 내수는 취약하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현재의 저성장 함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마냥 밝지는 않습니다. 세계 경제 자체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압력이 강화되면 곧바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2차 전지, 바이오, AI,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약세는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2025년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해라는 것입니다. 성장률 1%대, 인플레이션 2%대, 원화 약세라는 숫자 뒤에는 수출과 건설에 기대온 산업 구조의 한계, 내수 침체, 정치적 불안, 그리고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겹겹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란 숫자와 그래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